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장미꽃 장식으로 가득한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숙의 딸 은비의 결혼식입니다. 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정숙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시간 다 됐습니다. 곧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의 말에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단칸방에서 김밥 말아 도시락 싸며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네요. 정숙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웨딩 플래너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건넵니다. 어머님 덕분이죠. 도시락 체인점까지 일구신 분이니까요. 은비님도 어머님 닮아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도시락 가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정숙 도시락의 대표. 그 모든 것이 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립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신랑과 그 집안 사람들이 정숙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신랑 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님 같은 멋진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안의 딸을 보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이 일어섭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비가 입장합니다. 27살의 은비는 단아하면서도 빛이 나는 신부입니다. 교사답게 지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단 둘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은비가 정숙 앞에 서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녀입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은비가 작게 속삭이자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 딸이 더 빛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주례가 입장하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초췌한 모습의 중년 여성.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여자에게 향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 순간 여자는 식장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잠깐만요. 여자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돌아봅니다. 정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신부는 제 딸입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은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합니다.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내 이름은 민정입니다. 27년 전 이 사람이 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
은비의 어깨가 처집니다. 정숙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이러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7년 전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간 건 당신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집니다. 신랑 측 부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결혼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신랑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은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은비는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정숙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진짜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은비야.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내가 널 낳았고 내가 키웠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때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27년 전 병원 기록이에요. 제가 출산한 기록, 그리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 기록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장의 사진도 꺼냅니다. 이건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발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 말에 몸을 굳힙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던 정숙 사장님은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망쳐진다면 우리 가문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식을 잠시 중단한다고 알립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참으며 신랑을 바라봅니다.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줘.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해. 신랑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민정은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27년 동안 찾았어요. 내 딸을. 매일 기도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정숙이 민정과 은비 사이에 서며 외칩니다. 그만해요. 우리 딸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은비는 혼란스러움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누가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정은 다시 서류를 들어올립니다. 출생신고가 뒤늦게 됐던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신 이름으로는 출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 됩니다. 정숙은 항상 은비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것을 시골에서 급하게 출산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집니다.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쥡니다. 엄마, 정말 내가 당신 딸 맞아요? 진실을 말해줘요. 정숙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뿌리칩니다. 민정이 경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제 아이를 찾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은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웨딩홀을 뛰쳐나갑니다. 정숙은 딸을 따라가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웨딩홀에 남은 것은 충격에 빠진 하객들과 서로를 노려보는 두 여자뿐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결혼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숙은 쓰러질 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27년간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숙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누렇게 변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27년 전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었다. 내 아이를 잃은 지 6개월. 남편은 날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정숙은 33세.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매일 병원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신생아실 앞에서 한 여자를 봤다. 아이를 낳고도 돌보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우울증이 심해 아이를 본 적도 없다고. 정숙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거부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우선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없나요? 남편도 연락이 안 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정숙은 그날 밤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핑크색 담요에 쌓인 작은 여자아이.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일기를 읽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연약했다. 엄마도 없이 버려질 운명이란다. 내가 잃은 아이처럼. 창가에 놓인 아이는 마치 나를 기다린 것만 같았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다. 내가 키운다면? 내가 진짜 엄마가 된다면?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상자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냅니다. 신생아 병원에서 실종, 경찰 수사 중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그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은비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비라는 뜻으로 정숙의 메마른 인생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은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은비가 오늘 첫 걸음마를 뗐다. 내 이름을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된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죄인일까?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은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숙의 도시락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정숙 도시락은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좋은 대학에 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은비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정숙은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은비에게 주려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덜어줄 것처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까? 전화벨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입니다. DNA 검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은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미소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경찰서 상담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7년의 세월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피로한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형사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민정 씨, 27년 전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군인이었고 저는 첫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임신 중에 남편이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형사는 민정의 말을 경청하며 기록합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당시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민정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신생아의 발목 사진입니다. 간호사가 몰래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이가 나아지면 보여주세요라며.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는 병원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아이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그럼 27년 동안 계속 찾아오셨던 건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몇 년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민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친 손,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아픈 사람들, 특히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엄마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제 죄책감을 덜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형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뉴스였나요? 도시락 CEO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이었어요. 정숙 씨와 그녀의 딸 은비가 나왔죠. 은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충격을 다시 느끼는 듯합니다. 딸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너무 닮았어요. 제 어릴 적 모습과 남편의 눈과 코를. 그리고 보도에서 은비의 나이가 27살이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셨나요? 민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 은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생후 1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점, 정숙 씨의 출산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은비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까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확신이 들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유명인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사회복지사였으니까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기록을 마치며 묻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나타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신문 결혼 공지에서 봤어요. 도시락 체인 정숙 대표의 딸 은비 양,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민정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듭니다. 제가 한 일이 결혼식을 망치게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7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되찾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저 진실만 알려주고 싶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키웠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했죠. 그저 딸이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형사실을 나선 민정.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고 걷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릅니다. 27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꺼놓은 채 바깥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식탁 위에는 결혼식 날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은비는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에 숨이 막힙니다. 정숙의 메시지가 가장 많습니다. 은비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딸, 엄마가 설명할게. 제발 연락해. 은비야, 엄마 너무 걱정된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은비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말 정숙이 자신의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 낯선 여자 민정이 진짜 엄마일까요? 신랑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 서한입니다. 예정된 결혼 절차는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은비는 더 읽지 않고 편지를 구겨버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정숙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첫 교사 발령받은 날. 모든 순간에 정숙은 늘 은비 곁에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을까? 은비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의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괴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에서는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락 체인 CEO, 유괴 의혹, DNA 검사 진행 중. 은비는 TV를 끕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SNS 메시지입니다.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은비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씨. 민정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당신의 인생에 혼란을 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은비는 메시지를 계속 읽습니다.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다만
그날 이후로 매일 그립기만 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그저 진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민정의 연락처와 주소가 있습니다. 은비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은비는 결심합니다.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섭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에 있는 정숙의 외가. 어릴 적 여름마다 갔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은비는 오래된 목조 가옥에 들어섭니다. 정숙의 이모가 살던 집이지만 이모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빈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은비는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이 바다에서 정숙과 함께 놀았던 기억, 조개를 잡고 모래성을 쌓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추억들마저 거짓일까?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니다. 저녁이 되자 은비는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혼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정에게도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은비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고. 그녀는 여전히 은비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이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은비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그녀도 자신의 자리를 잃은 기분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바다는 더욱 깊고 검은 빛을 띱니다. 은비는 촛불 하나를 켭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은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기로.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비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두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낳은 여자와 자신을 키운 여자.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 민정은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은비는 민정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민정이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합니다. 유괴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아동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친권 회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친권 회복이요? 은비는 이미 성인인데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에 대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민정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권 회복 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다른 한편 정숙은 자신의 대표실에서 법무팀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합니다. DNA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비는 내 딸이에요. 27년 동안 내가 키웠어요. 그 여자는 단 하루도 은비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소식을 전합니다. 민정 씨 측에서 친권 회복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비 씨가 돌아왔다고 해요. 자택에 있다고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곧바로 회의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합니다. 정숙의 자택. 은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비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봅니다. 며칠 사이 은비는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은비야, 돌아왔구나. 정숙은 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은비의 차가운 표정에 멈춰 섭니다. DNA 결과 나왔어요? 은비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왔어. 그럼 이제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 아닌 거죠? 정숙은 말없이 은비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왜 그랬어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뺍니다. 그때 난 너무 절망적이었어.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내가 있었어. 엄마도 없이 혼자 남겨질 아이. 내가 구해준 거야. 은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구해준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요. 제 진짜 엄마의 인생도 망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습니다. 정숙과 은비는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은비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 여자가 거실에 함께 앉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민정이 말을 꺼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친권 회복 신청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용이죠? 은비는 이미 성인이에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27년간 빼앗긴 시간, 제 딸과의 인연을 되찾고 싶어요.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얘는 죽었어. 당신은 우울증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민정도 일어나 정숙과 마주섭니다. 그래서 평생 딸을 안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 잘못은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여자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은비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은비의 외침에 두 여자는 멈춥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두 분 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민정이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27년 동안 매일 찾았어요. 정숙도 은비에게 애원합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에 남은 두 여자. 정숙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민정은 놀랍니다. 정숙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아이를 데려온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천천히 정숙 옆에 앉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목숨보다도요. 민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일을 당신이 해주었으니까요. 두 여자는 이제 적대감 없이 마주봅니다. 은비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들의 인생.
이제 그들은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결심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거실에는 정숙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민정은 어젯밤 돌아갔습니다. 은비야, 잘 잤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제 엄마예요.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도 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절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저는 두 분 모두를 제 삶에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를 데려오신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정숙은 은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비야. 그리고 결혼식 일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신랑 측에 연락할 거예요. 정숙은 놀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어. 은비는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몇 시간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비는 전 약혼자인 준호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불편해 보입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준호가 말합니다. 은비는 차분하게 응답합니다. 물론 알아요. 결혼식이 엉망이 됐고 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죠. 당신 부모님이 화가 나신 것도 이해해요.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혼인신고 전이라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대. 은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 네. 당신 집안에서 우리 집안 배경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은비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정숙의 도시락, 체인 사이의 불법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엄마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려 했던 거죠? 그것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죠. 준호는 변명하려 합니다. 은비야, 오해야. 난 정말 널. 은비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자릅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당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 여자친구와 만났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은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은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제가 먼저 제기할게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불법 계약 시도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에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비를 붙잡으려 합니다. 잠깐만, 은비야.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그 서류는 놓으세요. 은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손을 뗍니다. 전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이미 최악의 순간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제 엄마 회사 이미 당신네 로펌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비는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정숙의 회사.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이사들 앞에 섭니다. 최근 있었던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죄송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질문합니다.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정숙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은비가 들어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은비에게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도 될까요? 은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정숙 옆에 섭니다. 저는 정숙의 딸 은비입니다. 최근 벌어진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선 저는 정숙을 제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27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은비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준호 측 로펌이 우리 회사와 맺으려 했던 불법 계약 내용입니다. 제 결혼을 이용해 회사를 손쉽게 통제하려 했던 증거죠.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위기관리 방안입니다. 제가 직접 언론에 진실을 알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정숙은 놀랍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경영 능력과 회사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사회는 은비의 당당한 모습에 감명받은 듯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숙과 은비는 함께 회사를 나섭니다. 어떻게 준호 가족의 불법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거니? 정숙이 물어봅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비서가 도와줬어요. 의심스러운 계약이 있다고 알려줬죠. 정숙은 딸을 꼭 껴안습니다. 자랑스러워 은비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는 정숙에게 말합니다. 민정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내일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정숙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은비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 두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제가 지킬게요. 6개월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은비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미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선생님, 다 그렸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건 누구니?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두 분이에요. 이건 친할머니, 이건 엄마의 새 엄마예요. 은비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비는 교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정숙, 오늘 새가게 오픈이야. 수업 끝나면 꼭 와. 민정, 은비야. 첫 손님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에 답합니다. 곧 갈게요. 기대돼요. 학교를 나선 은비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상가로 향합니다. 은빛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테이프 커팅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숙과 민정이 나란히 서서 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더 이상 적대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왔구나, 은비야. 정숙이 반갑게 은비를 맞이합니다. 민정도 따뜻한 미소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정숙은 은빛 도시락의 문을 열며 말합니다. 이 가게는 민정이 직접 운영할 거야. 내 체인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분점이 될 거고. 민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은비가 계속 설득했죠. 엄마의 꿈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은비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정 엄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숙 엄마 도시락도 맛있지만 민정 엄마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점은 조금 특별해. 기존 메뉴에 민정이 개발한 새로운 메뉴도 추가했어.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에는 가족의 맛, 사랑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은비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 위에 걸린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모성은 피보다 깊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멀리 닿는다. 민정이 은비의 눈빛을 읽고 설명합니다. 정숙 씨가 제안한 문구예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해요. 정숙이 덧붙입니다. 진실이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진실이니까.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며 세 사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숙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은비와 민정의 모녀 관계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서도 조금씩 물러나며 은비와 민정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가게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계산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이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첫 손님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포장합니다. 정숙의 레시피와 민정의 특별한 반찬이 어우러진 특별한 도시락입니다. 이거 내가 직접 포장한 첫 번째 도시락이에요. 두 분이 함께 맛봐주세요. 정숙과 민정은 은비가 건넨 도시락을 함께 열어봅니다. 도시락 안에는 예쁘게 담긴 음식들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정숙과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은비는 두 사람을 안아줍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정이 물어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은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특별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정숙의 회사 직원들과 민정의 사회복지사 동료들, 그리고 은비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빛 도시락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비는 카운터 뒤에 서서 두 어머니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서 오세요. 은빛 도시락입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정숙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은비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돕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비가 말합니다. 정숙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야. 정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라면요. 민정이 덧붙입니다. 은비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불을 끕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밤거리로 걸어나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새벽 5시. 김세현은 차가운 이슬 내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 첫날, 낯선 침대에서 맞이한 아침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불안과 긴장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등병들 빨리 정렬해. 5분 안에 내무실 앞으로 나와. 선임병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세현은 서둘러 군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훈련소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세현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병사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죠. 김세현, 너 제자리에서. 저기 끝에 통제병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세현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김세현의 목표였어요. 체력은 남들보다 월등했지만 일부러 중간 정도의 실력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내무실로 돌아오자 선임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두 명이 있었죠. 박진우와 이건호. 상병 계급장을 단 두 사람은 다른 병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야, 신병들 다 일렬로 서봐.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어요. 세현을 포함한 이등병들은 침대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내가 여기 상병 박진우고 이쪽은 상병 이건호야. 우리가 이 내무실 관리하니까 잘 따라와. 박진우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턱을 살짝 들어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S그룹 전무였죠. 하지만 그 사실을 세현만 알고 있었어요. 세현의 아버지가 바로 S그룹의 회장이니까요. 이등병들은 일단 청소부터 시작해. 내무실 바닥 쓸고 닦는 거, 화장실 청소, 다 해놔. 이건호는 박진우의 친구이자 다른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은 항상 붙어 다녔고 부대 내에서 작은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세현은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김세현은 아무 말 없이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의 손은 회장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너 김세현이지? 화장실 바닥 구석구석 다 닦아. 특히 소변기 뒤에. 박진우는 세현에게 특별히 눈을 고정한 채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세현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박진우와 이건호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어요.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이번에 승진하셨대. 곧 부사장 될 거야. 박진우는 이건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세현은 묵묵히 식판을 들며 그들의 대화를 무시했어요. 식사 후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죠.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기본적인 훈련이었어요. 세현은 자신의 실력을 감추며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야, 저 새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냐?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호가 박진우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세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무실은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은 각자 편지를 쓰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현은 침대 위에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뭐 적고 있어? 갑자기 박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현은 놀라서 수첩을 덮었어요. 아, 그냥 일기 같은 거요. 일기? 남자가 일기를 써? 재밌네. 박진우는 비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수첩에는 하루 동안 느낀 점과 배운 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게 될 그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우는 교훈들이었죠. 첫날이 지나고 세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박진우와 이건호라는 존재가 있는 한 평범한 군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세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등병 김세현의 자대 배치 2주차.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세현은 다른 병사들보다 30분 일찍 기상해 내무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에 청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야, 김세현.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기상시간 전인데도 박진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세현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상병님. 내 세탁물 좀 해와. 지금 빨래통에 있으니까 세탁실 가서 손빨래해. 세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 세탁물은 각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박진우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현은 박진우의 빨래통을 들고 세탁실로 향했어요. 손빨래는 특히 추운 아침에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곧 빨갛게 얼어붙었어요. 세현은 이를 악물고 박진우의 군복과 속옷을 하나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김세현 아니야? 이건호가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도 빨래통이 들려 있었어요. 내 것도 좀 해줘. 진우가 시켰으면 나도 괜찮겠지? 세현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호는 빨래통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어요. 세현의 손은 이제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세현은 겨우 2명의 빨래를 끝내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붉었고 군복 소매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이등병 김세현, 복장 불량, 팔굽혀펴기 30개. 당직 사관이 세현의 젖은 소매를 지적했습니다. 세현은 아무 말 없이 자세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세현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김세현. 내 식판 좀 가져다 줘. 박진우였습니다. 세현은 자신의 식사가 반도 안 됐지만 묵묵히 일어나 식판을 받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자신의 식판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었거나 버린 것 같았어요. 밥 먹어, 뭐 해? 이건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현은 남은 밥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의 속은 허기로 가득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소대장은 체력 테스트를 지시했습니다.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를 순서대로 진행했어요. 세현은 아침부터 이어진 고된 일과 빈속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세현, 왜 이렇게 못해? 훈련소에서는 더 잘했다며. 소대장의 질책에 세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열심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내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진우가 세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야, 김세현. 오늘 내 당직 근무 대신 서줘.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당직 근무 교체는 부대장의 허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현은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세현은 자신의 근무에 이어 박진우의 근무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연속 4시간의 근무는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세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세현, 체조 시간에 왜 졸고 있어? 아침 체조 시간, 세현은 피로로 인해 잠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부소대장의 호통에 세현은 번쩍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반성의 의미로 연병장 3바퀴 뛰어. 세현은 힘없는 다리로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바퀴는 어떻게 버텼지만 2번째 바퀴에서 그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3번째 바퀴를 도는 중에 세현은 그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 일어나. 누가 쉬라고 했어? 부소대장이 다가왔지만 세현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누가 좀 데려가. 의무실로. 2명의 병사가 세현을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무병은 세현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어요. 과로와 수면 부족이네요. 오늘은 훈련 면제하고 쉬어야 해요. 의무병의 진단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진우와 이건호는 그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야, 꾀병 부리는 거 아냐?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군 생활해? 박진우의 비아냥에 세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침대에 조용히 누웠어요. 그의 몸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저녁 시간 세현은 겨우 몸을 일으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식당에 도착하자 박진우와 이건호가 다가왔습니다. 야, 식사하러 왔어? 그럼 우리 것도 갖다 줘. 세현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 취침 시간이 되자 세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불 속에서 조용히 참자, 견디자. 이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세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세현의 자대 배치 한 달째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히 일어났지만 한 침대만 움직임이 없었어요. 세현의 침대였습니다. 야, 김세현. 일어나라고. 옆 침대의 동기가 세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현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뭐야, 괜찮아? 야, 누가 좀 와봐. 동기의 외침에 몇몇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현의 상태를 확인한 일병이 즉시 소대장에게 보고했어요. 김세현 2등병이 의식이 없습니다. 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대장은 재빨리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의무병이 세현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고열과 탈진 증세가 심각해요. 세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부대원들이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박진우와 이건호는 뒤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괜찮겠지? 우리가 좀 시켰다고 저러진 않았을 거야. 이건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대답 없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이 스쳤습니다. 군병원에 도착한 세현은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세현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했어요.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거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까지. 이 상태로 계속 생활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세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팔에는 영양제와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대장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령 계급의 부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와 상담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부대에서 이등병이 이 정도로 아프다니.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면담해보니 최근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식사도 불규칙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부대 내에 특별한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부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대 내 괴롭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마 훈련이 힘들었나 보죠. 부대장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일을 최대한 조용히 무마하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커지면 자신의 지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세현의 회복을 위해 최소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부대장은 즉시 간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김세현 이등병이 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그는 세현이 겪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장님, 혹시 김세현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으셨습니까? 소대장의 질문에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부대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진작 보고했어야 했지 않나? 지금 와서 무슨 소리요? 부대장의 반박에 소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어쨌든 이번 일은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도록 합시다. 병사들에게는 단순 질병으로 입원했다고 공지하세요. 한편 박진우와 이건호는 내무실에서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김세현이 입원했대. 이건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박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시켰을 뿐이야. 병원에 갈 정도면 원래 몸이 약했던 거겠지. 하지만 만약 김세현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박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의 아버지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병원에서는 세현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다가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왜 이렇게 되셨는지? 세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의 괴롭힘, 끝없는 심부름, 수면 부족,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날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연의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병원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세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세연을 향해 물었어요. 김세현 이등병 맞으세요? 환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혹시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보호자는 S그룹의 회장 김철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네, 제 아버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세현은
천천히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간호장교는 그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김철민이신가요? S그룹 회장님이.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장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즉시 자리를 떠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제 세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대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예정이었어요. 군병원의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간호장교의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즉시 김세현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세현 이등병, 정말 S그룹 회장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세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S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이었고 김철민 회장은 경제계의 거물이었죠. 그의 아들이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큰 뉴스였습니다. 즉시 특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일정도 재조정하겠습니다. 세현은 손을 들어 병원장을 저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반 병사와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요.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의지가 강해 보여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연락을 드려야. 네,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세연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화기를 빌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김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세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아들이 군 복무 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니? 괜찮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 지금 군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뭐라고?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세현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의 괴롭힘, 끝없는 심부름, 수면 부족, 식사도 제대로 못한 날들, 그리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철민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 내가 걱정할 건 없어. 아버지가 처리할게. 통화가 끝난 후 세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세연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행정 처리를 하면서 세연의 보호자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이 정보를 본 행정병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야, 너 들었어? 김세현이 S그룹 회장 아들이래.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박진우랑 같은 회사 아니야? 맞아. 근데 박진우는 전무 아들이고 세연이는 회장 아들이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때 박진우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큰일 났다. 박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김세현이가 누군지 알고 그랬어? 네. 김세현이요? 그냥 우리 부대 이등병인데. 바보 같은 놈. 그 이등병이 우리 회장님 아들이라고. 박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방금 전화 오셨어.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기록에 심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나와 있대. 그리고
내 이름이 언급됐다고. 박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변명이 돼? 회장님께서 직접 부대로 오신대. 헬기 타고. 박진우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건호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야, 큰일 났어. 김세현이 S그룹 회장 아들이래. 뭐, 농담하지 마. 진짜라고. 지금 회장이 헬기 타고 부대로 온대. 이건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부대장의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S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언제? 1시간 이내로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헬기로요. 행정장교의 보고에 부대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좋아. 일단 부대 전체 집합이다. 모든 병사, 간부 다 나오라고 해. 그리고 김세현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자료 수집해. 소대장은 부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부대장님,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이전에 보고드렸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가? 당장 집합시키라고. 부대 전체에 비상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연병장으로 모였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가장 뒷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어. 이건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병사와 간부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대형 헬기 한 대가 연병장 가장자리로 서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철민 회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뒤로는 비서와 법무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내렸어요. 부대장이 황급히 다가가 경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부대 부대장 최민준 중령입니다. 김철민 회장은 부대장의 경례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원들을 훑고 있었어요. 내 아들 김세현이 어느 소대죠? 3소대입니다, 회장님. 김철민 회장은 3소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박진우, 이건호 두 병사는 어디 있지? 회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천천히 2명의 병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저희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았고 모든 병사들의 시선도 그곳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김철민 회장은 박진우와 이건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괴롭힌 병사들이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다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우리 세현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세현이는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많았거든. 아마 한계점까지 참았을 거야. 김철민의 목소리에는 노여움보다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병사 앞에 멈춰 섰어요. 박진우, 너는 우리 회사 전무 아들이지? 내 아버지는 내가 직접 발탁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능력 있어서 믿고 중요한 업무를 맡겼는데 박진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민은 그의 사과를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이건호에게 향했어요. 이건호, 너의 아버지도 알고 있다. 내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이겠니? 이건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김철민은 두 병사를 지나 부대장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부대장님,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김철민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군요. 부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철민은 자신이 데려온 법무팀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부대장님, 저희는 김세현 이등병의 건강 기록과 부대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어요. 회장님,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고 늦었습니다. 김철민의 단호한 목소리가 부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 나는 S그룹 회장 김철민입니다. 내 아들 김세현은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병사입니다.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김철민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괴롭힘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겁함입니다. 김철민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병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은 자신의 지위나 배경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권력을 남용했죠. 박진우와 이건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무거워 보였어요. 나는 오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기업의 리더로서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철민은 부대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어요. 부대장님,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만약 군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 법원에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김철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박진우와 이건호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너희 둘 내일 아침까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서 내 아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그리고 너희 부모님들에게도 연락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은 마지막으로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부드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서로 돕고 존중하며 더 강해져야 하는 곳이죠. 괴롭힘은 군대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반성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아들 세현이는 곧 병원에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를 동료로서 대해주길 바랍니다. 특별 대우가 아닌 그저 한 명의 병사로서요. 김철민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 결국 모든 병사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김철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행과 함께 다시 헬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와 함께 부대는 새로운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 회장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박진우와 이건호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병장에서 해산한 후 조용히 내무실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김철민 회장의 방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세현은 군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현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현아, 기분이 어때? 문이 열리고 김철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웠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 세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안색도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어제 부대에 다녀왔다. 김철민의 말에 세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진 않으셨죠? 김철민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심하게? 내가 언제 심하게 했니?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세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대에 가서 큰 소동을 일으킬까봐 걱정했었어요. 오늘 두 명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박진우와 이건호. 반성문을 가지고. 세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그들이 여기 온다고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 문제가 아니야. 미래의 리더로서 어떻게 권력을 다루느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 세현은 침대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현은 들어오세요라고 말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박진우와 이건호가 고개를 숙인 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병사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각각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으렴. 김철민이 병실 한쪽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병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성문 가져왔니? 김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네, 회장님. 밤새 작성했습니다. 김철민은 봉투를 받아 세현에게 건넸습니다. 세현은 봉투를 열어 반성문을 꺼냈어요.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자신들의 반성문을 읽는 세연의 표정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쓴 것 같네요. 세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세연이 내가 직접 물어봐. 왜 그랬는지. 김철민의 제안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병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박진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한 건 저희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건호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세연 씨는 오히려 회장님 아들이면서도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저 작은 권력에 취해서. 세연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입원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어리고 배울 것이 많은 나이죠. 저도 여러분도. 세연의 말에 두 병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연의 분노와 책망을 예상했지만 이해와 용서의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세연의 목소리가 약간 강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김철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두 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세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세연은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두 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랍니다. 박진우의 말에 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과받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건호의 말에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두 병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조심스럽게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철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가보거라. 부대에도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테니. 김철민의 말에 두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연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세연과 김철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다, 아들. 김철민은 세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십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김철민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세현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세현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부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감사팀이 파견되어 부대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연일 이어지는 조사에 부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상병, 조사실로 들어오세요. 감사관의 호출에 박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감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진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박진우 상병, 김세현 이등병에 대한 괴롭힘 혐의를 인정합니까? 감사관의 질문에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병원에서 세연에게 사과했고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박진우가 순순히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진술서에 서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도록 하세요.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건호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병사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었어요.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부대 회의실에는 여러 간부들과 법무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단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진우 상병, 이건호 상병. 두 분은 김세현 이등병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명령 하달, 그리고 군 기강을 흐트러뜨린 행위로 인해 영창 15일과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발표에 두 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번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대장 최민준 중령은 보직 해임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대장까지 처벌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소대장과 중대장은 각각 견책 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단호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처분은 즉시 시행되었어요. 한편 S그룹 본사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사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박진우의 아버지인 박상우 전무도 있었어요. 박상우 전무는 오늘부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상우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의 공헌에 감사드리지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상우는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S그룹 전무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에 회장 아들 괴롭힘 사건,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박진우의 집에는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상우는 소파에 앉아 텅 빈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회사를? 아들 때문이야. 진우가 회장님 아들을 괴롭혔대. 박상우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진우가 부대에서 회장님 아들을 괴롭혔어. 모르고 그랬대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상우 가족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어요. 이건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대기업의 임원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결국 자진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호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경력이 아들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두 가족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한때 상류층 모임에서 환영받던 그들은 이제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영창에서 15일을 보낸 후 일병으로 강등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달라진 부대 분위기였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고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이건호, 앞으로 남은 군 생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새 부대장의 질문에 두 병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교만함 대신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병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다. 두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김세현이 드디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곧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세현의 아버지 김철민은 아들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현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지?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김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이 아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아. 이제 남은 군 생활 당당하게 마무리하거라. 세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병원 퇴원 후 김세현은 조용히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보자 모두 경직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모두가 세현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이등병 김세현입니다. 이전처럼 대해주세요. 세현의 말에 병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정말 평범한 이등병으로 지내길 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대장은 세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세현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김세현 이등병,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해주게.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세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부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세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알겠네. 자네 뜻을 존중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부대 분위기는 점차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현을 어색하게 대하던 병사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세현이 정말로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시간, 세현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사격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와, 김세현 정말 대단하다. 후임 병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세현은 겸손하게 웃으며 그들을 도왔어요. 그는 후임들에게 사격 자세를 가르치고 체력 훈련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그냥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세현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는 부대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가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편 박진우와 이건호는 일병으로 강등된 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박진우가 발을 접질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세현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세현은 박진우의 팔을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이전의 갈등이나 원한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마워, 세현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 이후로 부대 내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전의 괴롭힘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서로 돕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세현, 박진우, 이건호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세현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 생활 마지막 날, 부대원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간소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세현 병장, 그동안 수고 많았네. 앞으로의 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네. 새 부대장의 말에 세현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전우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박진우, 이건호, 너희도 곧 저녁이지? 사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 세현의 말에 두 병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당일 부대 정문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회장이 직접 아들을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세현은 군복을 입은 채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수고했다. 이제 집에 가자. 김철민은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세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부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군 생활이 제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김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모든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지. 특히 어려운 시간들이. 차는 서서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세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후 S그룹 본사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세현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신입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세현 사원입니다. 교육 담당자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세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단상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신입사원들은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세현이 회장 아들이면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교육이 끝난 후 세현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김철민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들었다. 최우수 성적이라고. 세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군대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요. 김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아들을 초대했어요. 보거라, 저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들 모두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야. 리더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어야 해. 세현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힘을 숨기고 겸손하게,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리더로요. 김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그런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현아.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